앞으로 짧게 봐도 5, 6년 동안의 공급이 적은 것은 그냥 이거는 전망이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그 3기 신도시 공급이 쏟아진다라고 23년도, 24년도에 자꾸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집값 하락론을 펼치신 분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도 의미 있는 공급은 지금 앞으로 좀 무난하게 돌아간다라고 쳐도 32년이에요.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급지는 땅이 없고 네. 중급지 이하는 그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비용은 올라갔는데 집을 비싸게 팔 수도 없죠. 아직 회복장이 안 왔으니까. 네.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있고 지금 이제 유동성을 막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아직은 뭐 전망이지만 사실상 뭐 하반기에는 돈이 많이 풀릴 것 같다. 이거에는 뭐 어느 정도 동의들을 하실 것 같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계속 낮추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텐데 그럼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하게 나온다든지. 과거처럼 뭐 조정 대상 지역을 갑자기 막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LTV 자체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에 한정해서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은 조정 지역에 지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지만 분양가 통제를 하거든요. 고분양가 관리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올라도 냅둘 것 같아요. 대출 규제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더 강력하기보다는 지금은 수도권과 좀 차등적으로 하는데 그냥 지금 수도권 하는 걸로 이렇게 완화적인 거를 조금 그냥 원상복귀, 정상화 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별로 지방이나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이런 곳들은 별로 규제가 부활할까봐 규제가 강화될까봐 걱정되는 건 없고, 그런데 서울의 약간 중급지 지금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 약간 걱정이라고 하기엔 좀 이른 면은 있지만 혹시라도 집값이 더 상승하면은 우려가 되는 거는 그곳들을 이제 조정 지역이나 네.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너무나 쉽거든요. 지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국토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과천이 네. 많이 뜨니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아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것들을 좀 늘린다든지 이거는 뭐 명분도 뭐 있으니까 집값이 너무 단기 과열되니까 뭐 좀 약간 누르겠다는 식으로 약간 대출 규제를 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왜냐면 또 돈도 푸는데 이 돈 푸는 와중에 규제까지 안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걱정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뭐 기존에도 했던 거니까 대출 규제는 뭐 하면은 사실은 대출 규제를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출 규제를 했다가 뭐 다시 풀었다가 지금 사실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 유효하게 좀 돌아갔고, 그거는 그냥 그때 맞춰서 뭐 대응하거나 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좀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부작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조정 지역 같은 걸 지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오는 게 분양가 통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를 못 받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도 분양을 뭐 미룬다든지 아니면 좀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새로운 정비 사업이 분양가 이 정도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간 주택 그 사업자들도 정비 사업자 말고 사업자들도 분양가 제대로 못 받는데 뭐 사업 못 하지라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우려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새로운 정부의 어떤 책사들 혹은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런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잘 아시는 분이면은, 물론 국토부 장관쯤 되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분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걸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어떤 주택 시장 구조를 아시는 분이면은 저는 조정지역 지정, 그 다음에 거기서 따라오는 분양가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정을 하면은 당장은 주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곳들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관의 스타일을 봐야 돼요. 정부보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 지역을 마음대로 지정하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서 정권 초기에 부처장들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제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위적으로 금융 쪽에다가 좀 약간의 압박을 넣어서 뭐 LTV 자체를 줄인다든지 뭐 한도를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내려가는 걸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풀리는 유동성 거기다가 뭐 추경이니 이런 것들 계속 할 텐데 단순히 그렇게 조절하는 거 정도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박하거나 잘못 뭐 이렇게 이 말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조정적 지정하고 분양가 오르게 해서 오히려 공급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부작용이 결국 나중에 더 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투기과열지구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을 하면은 정부에서 인정받은 상급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받은 앞으로 오를 지역 그리고 실제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 투기과열 지구들이 더 많이 오르고 조정 지역들 그만 더 오르고 비조정 지역들 별로 안 오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더 나은 거고 그 돈이 투입돼서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오르는 거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고 만약에 그게 과도하면은 시장이 조정을 해요. 과도하면은 지금은 오르고 3개월에 올라도 9개월 후면 떨어져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다가 손을 과도하게 되는 게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대신에 과도한 유동성이 돈이 너무 풀려서 오르는 것들은 유동성 통제를 작년에 우리 금융당국이 했던 것처럼 대출 중심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일시적으로 뭐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 쉽진 않지만 네. 대부분의 정권은 네. 그 인내심을 가지기 전에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의 두기가 참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 전 월세도 어쨌든 유동성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월세 쪽도 지금 가격 상승 요인이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전월세 쪽은 그 딴 거보다 이제 금리가 앞으로 만약에 계속 내려간다. 그리고 전월세 금리에 대해서 굳이 뭐 가산금리 이런 거를 막 붙이라고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안 하고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승 압박이 있죠.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서울 쪽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공급이 꽤 있어요. 뭐 연말에 뭐 잠실에 5천 세대 막 이렇게 있고 지금 네. 이제 곧 메이플자이라고 반포에도 하고 있고 해서 나름의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26년부터는 공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망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전월세 상승에 좀 가능성이 있고 저는 요때 전월세가 충분히 올라주지 않으면은 지금 상급지의 전세가율이 너무 낮거든요. 네. 30%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5%가 매매가 5%가 더 올라가면은 막 전세가율 35%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가가 좀 멈춘다면 전세가가 좀 따라 붙어 줘야지 이게 좀 안정적이고 탄탄한 시세가 유지가 되지. 매매가가 떨어지면 몰라도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그거보다 더 올라주지 않으면은 이 가격에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없다. 과열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5% 이상 더 오르면은 혹은 10% 정도 오른다라고 네. 하면은 전세가가 급등하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해서 실수요적으로 엄청 뜨는구나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전세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마치 비트코인 사듯이 오르는 자산을 사기 위한 욕망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더 올라가면은 그래서 실거주에 투입하는 돈이 35%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조금 그 매매 과열력이 있다고 봐야죠. 사실 전세가율이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요. 결국에 이것도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 줘야 어찌 보면 그게 시장이 제대로 잘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계속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있는 맞아요. 상급지 거니까.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단기 과열로 추정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월세 쪽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진짜 정부가 규제하거나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쪽은 근데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인다든지 뭐 보증을 계속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권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게 안 되면 전월세 쪽은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뭐 잡을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뭐 집값 대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월세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이거는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게 전월세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옛날에 임대차 3법 딱 시작하고 그것도 정책의 부작용이었는데 임대차 3법 시작하고 너무너무 급등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뭐 1년에 2.몇 %인데 한 5% 정도 1년에 5% 정도 오른다. 그거보다는 한 2배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냥 그 공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지 또 전월세 규제하겠다고 때려잡고 이러는 옳지도 않고 해봤자 뭐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적인 어떤 걱정은 별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전세 금액도 시장의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그렇죠.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주담대만 잡아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또 전세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 월세로 많이 쏠렸다고 하지만 다시 또 약간 전세로 또 갈 거고 그러면 이쪽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이 정부가 쉽진 않겠지만 그 DSR 막 넣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DSR 넣겠다. 근데 저도 그것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미미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약간 굳이 규제를 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준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월세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도가 조금 가속화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매매 시장에 들어간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크리티컬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않다라고 보고 이 전세 시장을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거를 좀 통제를 해갖고 월세를 좀 더 활성화, 임대차 시장의 월세를 활성화하는 거는 이렇게 얼핏 보면 매매 시장에 들어간 유동성을 줄이니까 좋은 정책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해보면은 큰일 났다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월세가 비싸지는 건 정말 더 힘들어요. 네. 지금 전세를 사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낮고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갖고 전세를 사는 거는 월 주거비가 낮아요. 네. 꽤 낮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월세와 비교하면은 전세를 사는 게 월 주거비가 훨씬 낮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전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월세는 수요가 일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임차인들 입장에서 괴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방향으로 정부가 굳이 돌리는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쪽은 좀 제한적으로 그냥 약간 뭐 감내하고 간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무주택자분들이나 네. 집값 오르는 거에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 방향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약하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증을 뭐 지금 보증 약간 건드리고 그것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약간 네. 건드리고 DSR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26년에도 공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아마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최소 27년까지는 사는 거고 더 하면 그렇죠. 29년까지 사는 건데 그 27년, 28년 이때도 공급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세는 해가 갈수록 계속 좀 약간 상승폭이 막 더 커지고 약간 이런 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각자 판단하겠죠. 뭐 지금 사실은 뭐 각자의 가치관이나 각자의 자산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 어쨌든 갱신권도 있고 하니까 전세 살면서 나의 자금을 뭐 다른 네. 특히 뭐 지금 금융시장 띄운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믿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나는 내 집 마련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지금 앞으로 한동안 적어도 5년은 적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상급지는 부담이 되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부담되고 지금 가격이 싸라고 하면 안 싸요. 안 싸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막 그만큼 오르지 않은 서울 중급지랑 그 이하만 봐도 네. 저는 지금 뭐 내 집 마련 하는 게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봅니다. 뭐 안 되면 뭐 2년 보유하고 팔든지 뭐 4년 보유하고 팔면 어쨌든 지금 공급 부족 기간에 내가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급지는 땅이 없고 네. 중급지 이하는 그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공사비나 비용은 뭐 이런 게 올라갔는데 집을 비싸게 팔 수도 없죠. 아직 회복장이 안 왔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지방이나 서울 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값이 회복장이 와서 주택 사업을 하면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 주택 사업을 시작이에요. 착공이 아니고 주택 사업 계획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빨리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좀 확실하게 재개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도 막 32년 막 이렇거든요. 대충 계산할 때. 네. 그러면은 3, 4년이 아니고 6, 7년간은 뭐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적은 공급이 유지가 되겠죠. 3기 신도시 입주하고 그러면 좀 유의미하게 좀 괜찮아질까? 안정화가? 3기 신도시를 그래서 막 이렇게
따져봐요 계속. 그 네. 3기 신도시 공급이 쏟아진다라고 23년도, 24년도에 자꾸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집값 하락론을 펼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계속 토지 입찰이나 이런 공고 같은 거랑 낙찰 뭐 이런 것들 사전 분양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사업 진행이 너무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도 의미 있는 공급은 지금 앞으로 좀 무난하게 돌아간다라고 쳐도 32년이에요. 3기 신도시도. 아무리 공공사업을 빨리 하려고 해도 32년부터 조금 좀 빨리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3기신 어쨌든 택지지구 지정한 건 있기 때문에 32년부터는 갑자기 공급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부터 7년 후. 그래서 앞으로 짧게 봐도 5, 6년 동안의 공급이 적은 것은 그냥 이거는 전망이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뭐가 있는 건가요? 뭐 외부 변수인가요? 뭐 경제 위기급의 어떤 무슨 이벤트? 그쵸. 외부 변수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타격이 제일 클 것 같고 근데 근데 금리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상급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락 지금 2022년 같은 22년 하반기에 막 30% 떨어진 네. 저는 그런 하락장이 오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을 했을 적에 별로 거기에 들어맞는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를 들면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에도 그 많이 떨어진 것은 한 15% 은마나 엘스 이런 데는 네. 15% 정도 13% 정도 떨어지고 서울 평균적으로는 뭐 한 7, 8% 정도 조정되는 그런 시기는 뭐 언제든지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막 오르다가 너무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막 보다 보니까 여기는 반포를 집을 사면은 70억이고 전세는 23억이야. 네. 이러면은 그냥 전세 살자. 이런 수요들이 이제 전월세로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매매가가 10%는 언제든 제가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값 10%는 언제든지 떨어져요. 쉽게 떨어집니다. 쉽게. 그래서 하락장이 아니고 잠깐 조정되고 10%는 훅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 조정장은 뭐 굉장히 금리가 오르거나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그런 게 없어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국 주식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해서 네. 25%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격이 있으면 또 한 15%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극단적인 장기적인 상황이 오지 않나. 주식처럼 주식은 뭔가 이슈가 탁 터지면은 내일 팍팍 떨어지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뭐 이게 그쵸. 거래가 쉬우니까. 집은 그렇지 않아요. 집은 뭔가 이슈가 탁 터져도 한 달 후에 좀 해결되고 이러면은 떨어지질 않고 떨어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향후 몇 년간 20% 30% 떨어질 장은 사실은 예상하기 쉽지 않고 대신에 10% 엄청 많이 오른 것들이 뭐 12% 13% 요 정도 떨어지는 장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도 그냥 정부가 규제 좀 하고 대출 좀 묶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고 요 정도만 조합이 되어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결국에 추격 매수만 좀 조심하라. 그쵸. 지금은 네. 그렇게만 이해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